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 전체에서 제가 제일 어렸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압니다. 29에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는 표현보다는 버텼다는 게 맞겠네요.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로. 남편은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말이 너무 많았죠. 그 말 속엔 저를 향한 날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 나는 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희망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믿음 말이다. 하지만 시댁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나를 훑어보듯 쳐다봤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좀 말랐네. 애 낳을 수 있을까?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 번째 시련은 음식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요리에 문제를 찾았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김치가 너무 시다.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이 너무 짜다. 밥을 하면 물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적다는 식이었다. 어느 날은 정말 정성껏 갈비탕을 끓였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뼈를 우리고 고기도 부드럽게 삶아서 완벽한 국물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이렇게 말했다. 돈 아까워 죽겠네. 이렇게 해놓고 갈비탕이라고 하면 되나? 그리고는 내가 보는 앞에서 국물을 싱크대에 버렸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당신 엄마가 내가 하는 음식을 다 버려. 너무 상처받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다.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그래. 너도 조금씩 맞춰가면 돼. 맞춰가면 된다고? 내가 왜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건가? 두 번째 시련은 집안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집안일에 간섭했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보인다. 빨래를 하면 세제를 너무 많이 쓴다.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틀어놓는다는 식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화장실 청소였다. 나름대로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흰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을 만져보더니 이게 청소야? 라며 혀를 찼다. 다시 해.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야 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변기를 닦고 타일 틈새까지 칫솔로 닦아가며 다시 청소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오를 때까지. 세 번째 시련은 생활 습관이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다. 텔레비전 볼 때 소리가 크다, 샤워할 때 시간이 길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크다, 심지어 웃을 때 소리가 시끄럽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어느 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조용히 웃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나서는 집에서 그렇게 떠들면 어떻게 해? 라고 했다. 나는 조용히 웃었을 뿐인데 떠든다고 표현했다. 그때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존재 자체가 거슬리는 것이었다. 내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라는 말만 반복했다. 참으면 된다는 그 말이 점점 폭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결혼 반년 후였다. 처음에는 기뻤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다.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이거였다. 아들이겠지? 딸이면 곤란한데. 뱃속 아이의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성별을 걱정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 말이었다. 임신했다고 놀면 안 된다. 예전에는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어.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핑계가 되어버렸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지옥이 시작됐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고 특히 기름 냄새는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임신이 무슨 병이야? 라며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나에게 시켰다. 아침마다 토하는 나를 보며 시어머니는 애가 약해서 그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라고 했다. 마음을 단단히? 입덧이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건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쓰러진 일이었다.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웠는데 시어머니는 꾀병 부리지 말고 빨래나 널어라고 했다. 꾀병? 임신부가 쓰러지는 게 꾀병인가?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엄마가 너무해. 임신부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 가능했다. 엄마는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나약하게 구니까 걱정되시는 거지. 나약하게? 생명을 키우느라 몸이 힘든 게 나약한 거라고. 임신 중기가 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배를 보며 이상한 말을 했다. 배가 앞으로 나온 게 보니까 아들인가 보네. 딸이면 옆으로 퍼진다던데. 그리고는 내 배를 만지려고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내 배 안의 아이는 내 아이인데 왜 허락도 없이 만지려고 하는 걸까? 왜 피해? 할머니가 손자 배 만져보는 것도 안 돼? 할머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할머니 행세를 벌써부터 하는 게 불편했다. 더 불편한 건 시어머니가 내 임신에 대해 이상한 소유욕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산부인과에도 함께 따라가려고 했고 태교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다. 클래식 음악 들어야 해. 태교에 좋다더라. 임신부가 짠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김치도 적게 먹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애가 신경질적으로 태어난다더라. 모든 게 카더라 통신이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옛날 이야기들을 강요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정신력의 문제라고 하면서 태교에 대해서는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는 모순적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딸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나는 기뻤다.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어두워졌다. 딸이네. 쯧쯧. 진료실에서 혀를 찼다. 의사 선생님까지 당황하는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다.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해. 둘째? 아직 첫째도 안 태어났는데 벌써 둘째 얘기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엄마가 딸이라고 실망하시는 것 같아. 너무 상처받아.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나도 솔직히 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대를 이어야 하잖아. 대를 잇는다고? 21세기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인가? 그날부터 나는 혼자였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 편이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리 진통이 시작되었고 새벽 2시에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회사에 연락해야 해라며 분주했고 시어머니는 딸 낳는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이라고 중얼거렸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다. 3.2kg의 건강한 아이였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내 가슴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소희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와서는 아이를 보며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딸이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고.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며 성별 아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다. 아이를 안아보더니 다음엔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부터 했다. 지금 당장 태어난 딸에 대한 기쁨보다는 다음 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산후조리는 당연히 시댁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시댁에서 하는 게 전통이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산후조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미역국은 싱겁고 방은 춥고 아이가 울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라며 짜증을 냈다. 젖이 안 나와?
요즘 애들은 몸이 약해서 젖도 안 나온다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모유 분비가 줄어든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모양이었다. 신생아 소희는 2-3시간마다 깼다. 밤낮 구분 없이 울고 젖을 찾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녀딸이라서 정이 안 간다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들들만 키워봐서 딸 키우는 건 모르겠어. 같은 아기인데 성별이 다르다고 키우는 방법이 다른가? 남편은 회사 가야 해라며 밤에는 별방에서 잤다. 결국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새벽 2시 아이가 울어서 깨서 젖을 먹였다. 새벽 4시 또 울어서 기저귀를 갈았다. 새벽 6시 다시 울어서 젖을 먹였다. 그리고 오전 7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밤새 못 잤잖아라며 짜증을 냈다. 아이가 우는 게 내 잘못인가? 신생아는 울 수밖에 없는데. 산후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지쳐갔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기름져 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얼굴은 부석부석했다. 29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마치 40대처럼 늙어 보였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이 이게 맞나?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아이가 또 깨서 울기 시작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육아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애를 너무 많이 안아. 버릇 나빠져. 기저귀를 너무 자주 갈아. 돈 낭비야. 젖을 너무 오래 먹여. 배만 불러져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모든 게 너무였다. 내가 뭘 해도 과하거나 부족했다. 특히 기저귀 문제는 정말 스트레스였다. 아이가 똥을 쌌는데도 조금 더 있다가 갈아라고 했다. 기저귀 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하지만 아이 엉덩이가 빨갛게 짓무르는 건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다. 아이와 함께 잠깐 산책을 나가려고 해도 어디가? 라고 추궁했다. 근처 마트에 기저귀 사러 간다고 해도 내가 사다 줄 테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더 심했다. 애 엄마가 왜 밖에서 놀아? 집에서 애나 잘 봐. 친구들과의 약속은 모두 취소해야 했다.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경제적 통제였다. 남편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나는 아이용품을 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다.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 써. 비싼 거 쓸 필요 없어. 분유는 굳이 안 사도 돼. 젖만 먹이면 되잖아. 아기 옷은 내가 사다 줄 테니까 내가 사지 마. 모든 선택권이 없었다. 내 아이에게 뭘 입히고 뭘 먹일지도 내가 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비 많이 나온다며 하루 더 봐라고 했다. 아이의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었다. 그날 밤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 나는 남편을 깨워서 병원 가야 해라고 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내일 가라고 했잖아라며 다시 누웠다. 나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다.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 괜히 호들갑 떨어서. 내 아이의 생명보다 병원비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불신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내 아이의 할머니지만 진짜로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에게 기대했던 것은 많지 않았다. 그냥 내 편에서 서서 나를 이해해주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다.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엄마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내가 이해해줘야 해.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 모든 게 내가 참아야 할 문제였다. 시어머니의 잘못은 없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 것처럼 말했다.
어느 날은 정말 폭발했다. 당신은 왜 항상 엄마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그때 남편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너와는 다르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부부보다 모자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날 밤부터 남편과 대화가 끊어졌다. 같은 침실에서 자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다. 남편은 휴대폰만 보고 나는 아이만 봤다. 아이가 밤에 울어도 남편은 모른 척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다. 육아는 온전히 내 책임이 되어버렸다. 주말에도 남편은 친구들과 나갔다. 스트레스 풀어야 해라는 이유로. 하지만 나는 언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가? 24시간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의 감시 하에 살고 있는데 가장 속상한 건 남편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다는 점이었다. 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무책임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빠라고 불러봐라며 아이를 앞에 두고 말하지만 정작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등은 모두 내가 했다.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소희가 엄마라고 했어. 라고 알렸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그래. 나중에 아빠라고도 하겠지. 내 기쁨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남편조차 무관심했다.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해봤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 하지만 친정엄마의 반응도 시원하지 않았다. 그래도 참아야지.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남편도 친정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오직 아이만이 내 편이었다. 아이가 도를 지나면서 나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나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운명의 날이 왔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내가 만든 미역국이 싱겁다며 혀를 찾고 남편은 회사에 가면서 오늘 늦을 것 같다는 말만 남겼다. 나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는데 소희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울어? 뭐가 아픈 거야?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계속 울기만 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애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보채는 것 같아요. 보채는 게 아니라 어디 아픈 거야? 내가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시어머니는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오빠, 내가 안으면 더 울어. 할머니가 안는 게 낫겠네. 하지만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서도 계속 울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이를 내 팔에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맨날 우니까 못 살겠어. 그 순간 나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니까 아이도 예민해지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뭐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 큰 소리 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신용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 가슴이 아파.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내가 나를 때렸어. 예? 제가 언제 때렸다고 그러세요? 지금 내 팔을 때렸잖아. 모든 사람이 다 봤어. 하지만 집에는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만 있었다. 누가 봤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빨리 와. 내 마누라가 나를 때렸어. 가슴이 아파서 죽겠어. 나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 때렸다는 건가? 나는 아이를 안고 서 있었을 뿐인데.
일시간 후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내 마누라가 나를 밀쳤어. 가슴을 세게 쳤다고. 남편이 나를 째려봤다. 정말 엄마를 때린 거야? 아니야. 나는 때리지 않았어. 아이가 울어서 달래고 있었을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른을 때리면 안 되지. 나는 때리지 않았어. 왜 내 말은 믿지 않는 거야?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신고 접수했는데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거짓 신고예요. 하지만 경찰은 시어머니의 말만 들었다. 나는 가해자로 몰렸고 시어머니는 피해자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남편은 일단 진정될 때까지 밖에서 지내라고 했다. 아이까지 빼앗긴 채로. 내 아이라도 데려갈게. 안 돼. 아이는 여기 있어야 해. 내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돌볼 수 없어. 내가 언제부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다. 겨우 몇 벌의 옷과 휴대폰,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만 들고.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다. 평생 찜질방에서 잔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갈 곳이 없었다. 친정에 가기도 창피했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찜질방 매트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시어머니를 정말 때린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은 없었다. 다만 소리를 지른 것뿐이었다. 새벽 3시 아이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쯤 소희는 뭘 하고 있을까? 엄마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젖병은 제대로 먹이고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아이는 잘 있어? 우유 잘 먹고 있어?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은 없었다. 둘째 날 나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분간 혼자 살면서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통장에 있던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보증금을 낼 여유가 없었다. 부동산에서 보증금 없는 집은 월세가 비싸요라고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반지하 원룸에 월세 60만 원. 그것도 보증금 500만 원을 내야 했다.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집을 나와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해. 왜 집을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상황을 설명하니 친정엄마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구나.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나는 때리지 않았어. 그냥 소리만 좀 질렀을 뿐이야. 소리를 질렀다는 것도 잘못이야.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결국 친정에서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나를 탓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고시원에 들어갔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 35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이고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남편도 아이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찜질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참았는데 고시원에서는 혼자여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몇 시간을 울었다. 일주일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집에서만 있었던 나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경력 단절이 너무 길다며 거절당했다. 마트 계산원에 지원해도 아이가 있으면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꺼려했다. 결국 찾은 일은 가사도우미였다.
시급 8,000원,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96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첫 출근 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갔다.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소연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단한 요리만 해주시면 돼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33평 아파트를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반찬까지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다. 일자리가 귀했다. 첫 주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다. 24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내가 직접 벌어서 받은 첫 돈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번 돈이었다. 그 돈으로 라면과 김치, 계란을 샀다. 고시원에는 취사시설이 없어서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사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적응해 갔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향하고 오후 3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생활. 하지만 아이 생각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매일 밤 소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잘 크고 있을까? 엄마를 찾지 않을까?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시댁 근처까지 가서 아이라도 보려고 했다. 하지만 멀리서 시어머니가 소희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갈 수가 없었다. 혹시 또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웠다. 그렇게 숨어서 아이를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이제는 남의 아이처럼 멀리서만 볼 수밖에 없었다. 3개월 후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기존에 일하던 집에서 아이를 입양할 예정이라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강남구의 한 가정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집은 달랐다. 30대 후반의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따뜻했다. 소연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날부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주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배려받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일도 전보다 수월했다.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였는데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 조용히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 달 후 사모님이 내게 물었다. 소연 씨,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가끔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 아이 생각에 눈물을 흘린 모양이었다. 아, 죄송해요. 일하는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시어머니와의 갈등, 거짓 고발, 그리고 아이와의 분리까지. 사모님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중간에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사모님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저녁 때까지 일할 때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고 명절 때면 보너스도 챙겨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사모님의 아들 준호였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내게 이모라고 불렀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의 생각이 났다. 지금쯤 소희도 말을 하고 있을 텐데. 엄마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이모는 아기 없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다 아기 있던데.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모도 아기가 있어. 소희라고 해.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여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언제 볼 거예요?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언제 볼 수 있을지는 나도 몰랐다. 1년이 지났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했고
두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아이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다. 시댁 근처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소희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것, 말도 제법 한다는 것,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다. 내 아이의 성장을 남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다.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이 있고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현상 유지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거짓 신고였어요.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력도 고려 대상이에요. 결국 법적으로도 희망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제안했다. 소연 씨, 검정고시 준비해보는 게 어때요? 그리고 대학도 가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공부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어요? 소연 씨는 똑똑해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해보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했다. 아이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라도. 다음 주부터 나는 야간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20년 만에 다시 잡은 책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수학은 중학교 수준도 기억나지 않았고 영어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오후에 돌아와서 또 학원에 가는 생활.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반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성적표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내가 해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정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었다. 지금 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자 여전히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다. 쉽지 않은 생활이지만 목표가 있어서 행복하다. 소희는 이제 3살이 되었다. 여전히 멀리서만 볼 수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는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때를 위해 더 나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거짓 고발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집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해방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 이혼 서류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가끔 예전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때보다는 행복하다.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니까. 어제는 준호가 내게 편지를 줬다. 이모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저도 이모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관련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 결혼 초기에 품었던 순진한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다. 더 현실적이고 더 의미 있는 꿈이. 소희야, 엄마는 지금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그때가 되면 엄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엄마가 되어 있을 거야. 오늘도 나는 작은 방에서 책을 펼친다. 소희의 사진을 책갈피에 끼워두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렵겠지만 희망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니까.